굿모닝 YTN 2부 이어갑니다. 철도노조가 인건비 정상화와 인력 충원 등을 요구하며 잠시 후인 오전 9시부터 사흘 동안 경고 파업에 돌입합니다. 코레일은 군 지원 인력과 지자체 등의 교통 지원 등을 통해 열차 운행률을 최대한 끌어올린다는 방침이지만 시민들의 불편이 일부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김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철도노조가 오늘부터 사흘 동안 경고 파업에 들어갑니다. 전광판에는 파업을 알리는 문구가 등장했습니다. 3년 만에 파업에 나선 철도노조의 요구사항은 크게 4가지입니다. 핵심 내용은 총 인건비 정상화와 4조 2교대 근무제 도입을 위한 인력 충원, 여기에다 KTX와 SRT 고속철도 통합, 생명안전 업무 정규직화와 자회사 처우 개선도 주장합니다. 철도노조는 특히 주요 요구사항에 대해 내년부터 시행하기로 한 노사 전문가 협의체 합의를 이행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철도 개혁을 위한 통합 정책들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지 않다는 게 큰 문제입니다. 합의도 어렵게 했는데 그 합의를 지키라고 다시 투쟁을 하고 파업을 해야 된다는 것들에 대해서 저희들도 참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이에 대해 코레일은 난감한 입장입니다. 총 인건비 정상화나 안전인력 충원 등은 모두 예산을 결정하는 기재부와 국토부 등 정부 차원의 논의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파업 기간 광역 전철은 88%, 고속열차는 81%, 새마을과 무궁화 등 일반 열차는 평소 60% 수준에서 운행이 이루어집니다. 파업 기간 예매 승차권 9만 6천석 가운데 3만여 석은 예약 취소가 이루어지지 않아 일부 시민 불편이 예상됩니다. 철도 노조 파업 기간 중에 일부 열차가 운행 중지되니 승차권을 미리 구매하신 고객께서는 운행 중지 여부를 확인한 후에 다른 열차로 변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도 노조는 코레일과 협상은 계속 이어가지만 요구안이 제대로 수용이 안 되면 다음 달 중순쯤 전면 파업에 돌입한다는 계획입니다. YTN 김현우입니다.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가 오늘로 100일이 됐습니다. 산업계에선 수출 규제 역량이 아직은 미미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가 일본을 세계무역기구에 제소한 데 따른 첫 분쟁 조정 절차인 한일 양자협의가 오늘 열립니다. 이지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일본이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생산에 필요한 불화수소 등 핵심 소재 3가지의 수출을 규제한 지 100일째를 맞는 11일. 한국과 일본이 스위스 제네바에서 협상 테이블에 마주 앉습니다. 지난달 우리 정부가 세계무역기구 WTO에 일본의 조치가 부당하다고 제소한 뒤 처음으로 진행되는 양자협의 자리입니다. 큰 돌파구가 마련될지는 미지수지만 일단 만남의 물꼬가 트였다는 점에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일본이 당장 특별한 태도 변화는 저희한테 감지된 건 없습니다. 국장급이 이끄는 양국 대표단은 11일 오전과 오후 2차례에 걸쳐 협의를 이어가게 됩니다. 저희가 생각하는 문제점과 WTO 비합치성을 저희가 분명히 제기를 할 거고요. 그것에 기초해서 서로 만족할 만한, 서로 합의할 만한 해결책이 있을지 모색해보고자 하는 것이. 일단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가 지난 석 달 동안 미친 영향은 초반 우려와 달리 크지 않았다는 평가입니다. 규제 대상으로 지정된 핵심 소재 수출 허가는 단 7건만 나왔지만 국내 업체들이 재고 확보와 대체품 찾기에 나서면서 생산 차질은 미미했습니다. 불화수소의 경우 일본 수출 규제 이후 국산화를 포함한 거래선 다변화 노력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왔고요. 그중 일부 업체의 제품이 테스트가 완료되어 일부 공장에서 투입이 시작됐습니다. 이번 위기를 통해 대일 의존도를 낮추고 경제 체질을 바꿔야 한다는 인식이 높아진 점은 하나의 소득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를 화이트 국가 리스트에 배제를 함으로써 앞으로는 반도체나 디스플레이뿐만 아니라 다른 분야에 대해서도 일본이 수출을 규제를 강화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양국이 분쟁 해결 절차에 돌입했다고는 해도 길게는 3년 이상 걸릴 수 있는 만큼 전략적 대비와 근본적 해결책 마련이 절실해 보입니다. YTN 이진입니다. 일본 여행 거부 운동이 확산하면서 부산과 일본을 오가는 선박 이용자가 지난달에 80%가량 감소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교도통신은 일본 국토교토성 규슈 운수국 집계 결과 지난달 부산과 일본 후쿠오카현의 하카타와 야마구치현의 시모노세키, 나가사키현의 스시마를 각각 연결하는 선박 이용자 수 합계가 1년 전보다 80% 줄어든 약 2만 명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지난달 이용객을 국적별로 보면 한국이 86.8%, 일본인이 42.7% 감소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일본 제품의 국내 광고비도 급격히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디어 전문 업체인 미디어 오딧 코리아 자료를 보면 올해 7월에서 8월 사이 일본 광고주의 국내 광고비 지출은 71억 8천만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294억 7천만 원에서 76% 급감한 수준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 삼성의 차세대 디스플레이 분야 13조 원 투자 협약식에 참석했습니다. 오늘로 100일이 된 일본의 수출 규제를 은식한 듯 누구도 넘볼 수 없는 디스플레이 제조 강국으로 가는 출발점이 만들어졌다고 강조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이제 세계 디스플레이 시장의 판도를 바꾸며 1위를 지켜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난 7월 LG 디스플레이의 대형 OLED 3조 원 투자 발표에 이어 오늘 삼성 디스플레이의 신규 투자 발표로 그 전망이 매우 밝아졌습니다. 세계 시장의 흐름을 제때 읽고 변화를 선도해온 우리 기업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신규 투자 협약식은 세계 1위 디스플레이 경쟁력을 지키면서 핵심 소재 부품 장비를 자립하여 누구도 넘볼 수 없는 디스플레이 제조 강국으로 가는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정부는 삼성 디스플레이의 과감한 도전을 응원하며 디스플레이 산업 혁신으로 기업들의 노력에 함께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해양수산 신산업 발전 전략 보고회에서 해양 신산업을 적극 육성하고 기업의 성장을 돕겠다며 신산업 시장을 현재 3조 원 수준에서 2030년까지 11조 원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스마트 항만 구축과 빅데이터, 인공지능을 결합한 스마트 수산 양식 등 해양수산업 스마트화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국정감사가 조국 법무부 장관과 관련한 공방으로 점철된 가운데 아예 증인 채택 자체가 무산될 위기에 놓인 상임위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조국 장관 딸과 관련해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키스트와 부산시에 대한 국정감사가 열리는데요. 여야가 또다시 맞붙을 전망입니다. 우철희 기자입니다. 지금 법무부하고 협의하고 있죠. 그러니까 장관의 직무, 조국 장관의 직무 관련성 또 신고를 해야 될지 여부에 대해서 협의를 하고 있는 거죠. 조 장관이 압수수색 과정에서 검사와 통화한 사실은 청탁금지법의 입법 취지나 사회 통념이나 국민 정서로 봐도 이건 매우 부적절하고 국민권익위와 국가보훈처에 대한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의 한 장면입니다. 직무 관련성이 낮아 보였지만 어김없이 조국 장관 이슈가 불거졌습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는 아예 증인 없는 국정감사가 될 판입니다. 역시나 조국 장관 관련 의혹이 발단입니다. 자유한국당은 조국 장관 딸의 허위 인턴 활동 의혹이 제기된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센터장 한인섭 교수의 부인인 문경란 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혁신위원장의 증인 채택을 줄곧 주장하고 있습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 딸의 당연직 이사선임 등 특혜 의혹을 부각하면서 스페셜 올림픽 코리아, SOK의 관계자를 증인으로 부르자고 맞불을 놔 논의가 평행선인 겁니다. 어렵사리 증인 채택에 합의한 상임위도 난항을 겪긴 마찬가지입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에서는 조국 장관 사모펀드 의혹 관련 증인이 나오지 않아 동행명령을 의결하기에 이른 겁니다. 조국 장관을 둘러싼 대치는 여야 대표 간 협상 테이블로도 불똥이 튀었습니다.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사법, 정치개혁 문제를 비롯한 각종 정치 현안을 논의하자며 운을 띄운 정치협상회의는 첫 회의부터 늪에 빠졌습니다. 정치협상회의를 가동해서 사법과 정치 분야 개혁안 논의에 착수하기로 했습니다. 검찰 개혁을 둘러싼 사회적 갈등이 반복되지 않도록 신속하고 명쾌하게 검찰 개혁을 추진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난데없이
며칠 내에 하자, 준비 없이 하자. 그럼 그게 무슨 회의가 되겠습니까? 분명히 저는 준비를 거쳐서 의장의 순방 후에 하자라고 말씀. 조국 이슈가 연일 국정감사를 뒤덮고 있습니다. 오늘도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키스트와 부산시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특히 조국 장관 딸과 관련한 여러 논란을 두고 여야의 첨예한 대치가 예상됩니다. YTN 우철입니다.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자유한국당 의원들에게 추가 소환을 통보했습니다. 한국당 측은 국회법 위반 혐의 등으로 고발된 소속 의원들 일부가 추가로 출석 요구서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서울 남부지검은 지난달 말 한국당 의원 20명, 지난 4일에는 나경원 원내대표를 포함한 17명에게 소환을 통보했습니다. 검찰 수사 대상에 오른 한국당 의원은 60명으로 모두 소환에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영국과 프랑스, 독일 등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를 소집하고 북한의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 발사 규탄 성명을 발표한 데 대해 북한은 미국의 사주를 받은 엄중한 도발이라며 고강도 도발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담화에서 유엔 안보리가 미국의 사주를 받아 북한의 자위권에 속하는 문제를 부당하게 다루고 있다며 이는 미국과의 신뢰 구축을 위해 북한이 선제적으로 취한 중대 조치들을 제고하는 쪽으로 재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아침도 서늘한 공기가 감돌고 있습니다. 서울의 아침 기온 13도로 어제보다 2도가량 높은데요. 낮에는 가을볕이 내리쬐면서 기온이 크게 오르겠습니다. 오늘 서울의 낮 기온 25도, 순천은 27도까지 올라서 일교차가 17도나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큰 기온 변화에 감기 걸리지 않도록 체온 조절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내륙 곳곳에 안개가 짙게 낀 곳이 있습니다. 낮 동안 안개는 모두 거치겠고 내륙은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동풍의 영향으로 오후부터 강원 산간에는 5에서 30mm, 동해안에는 5mm 안팎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낮 동안 기온은 25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서울 25도, 대전 23도, 광주와 대구 25도로 어제보다 1에서 5도가량 높겠습니다. 이번 주말도 내륙은 맑고 선선한 가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다만 동해안 지역은 내일 오후까지 비가 조금 내리겠고 태풍의 간접 영향으로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19호 태풍 하기비스는 대형급의 매우 강한 세력으로 발달했는데요. 주말인 내일 일본 도쿄 부근에 상륙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태풍이 일본으로 향했지만 오늘 오후부터 우리나라는 태풍의 간접 영향을 받겠습니다. 제주도 먼바다에는 이미 풍랑특보가 내려졌고요. 동해안에도 초속 15m 안팎의 강풍이 불 것으로 보여 강풍 예비특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또 오늘과 내일 동해안과 남해상에는 초속 15m 안팎의 강한 바람이 불겠고 최고 7m의 너울성 파도가 일 것으로 보입니다. 주말 동안 해안가로 나들이 가시는 분들은 해안가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상암동 야외 스튜디오에서 YTN 홍나실입니다. 네, 방금 들어온 속보입니다. KT 황창규 회장이 경찰에 출석했다는 속보가 지금 들어왔습니다. 황창규 회장은 경영고문 부정 위촉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좀 자세히 설명해 드리면요. 지난 3월에 KT 새 노조 등은 황 회장이 2014년에 취임한 이후 정치권 출신 등 14명을 경영고문으로 위촉해서 로비에 활용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황 회장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당시 KT 경영고문에는 정치권 인사와 퇴역 군인, 전직 경찰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들 가운데 부적격자가 있을 뿐 아니라 경영고문 등이 각종 로비에 동원됐다고 보는 건데요.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는 지난 7월부터 KT 광화문 지사와 성남 분당 본사 등 3차례 압수수색을 진행했습니다. 다시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경영고문 부정 위촉 의혹을 받고 있는 KT 황창규 회장이 경찰에 출석했다는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자세한 소식은 들어오는 대로 다시 한번 정리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시각 보도국입니다.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사법정치개혁 법안을 논의하기 위해 여야가 만든 정치협상회의가 오늘 오전 상견례를 겸해 처음 만납니다.
문희상 국회의장 주례 열릴 예정인데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다른 일정을 이유로 불참을 통보하면서 반쪽 출발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오늘 오전 위원회 회의를 열고 월성원전 1호기의 영구 정지안을 심의 의결합니다. 영구 정지안이 의결되면 월성 1호기는 고리 1호기에 이어 두 번째 영구 정지 원전이 됩니다. 오늘 새벽 5시쯤 경기 화성시 향나부부에 있는 필름 제조 공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소방당국은 관내 소방서 인력 전체가 출동하는 대응 1단계를 발령해 1시간 반 만에 불을 껐고 2명이 연기를 마셔 치료를 받았습니다. 인천국제공항 경찰단은 지난 8일 공항 제1터미널 검색실에서 실탄 2발과 탄피 1개를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가방 주인은 출국하려던 육군 제1항공여단 소속 A준이인 것으로 확인됐는데 A준이가 사격 훈련 뒤 실탄을 챙겨 가방에 놔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시각 보도국이었습니다. 어젯밤 부산에서 통근버스가 택시를 들이받고 하천으로 추락했습니다. 버스에는 근로자 10여 명이 타고 있었는데 하마터면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질 뻔한 아찔한 사고였습니다. 차유정 기자입니다. 버스가 하천의 절반 정도 잠겼습니다. 심하게 찌그러진 택시는 도로 옆 하단에까지 올라섰습니다. 직진하던 통근버스가 반대편에서 좌회전하던 택시를 받고 하천으로 추락한 겁니다. 통근버스에는 근로자 10여 명이 타고 있었는데 다행히 모두 가벼운 상처만 입고 스스로 빠져나왔습니다. 택시 운전사는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은 버스 운전사가 신호를 위반해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수리 중이던 승강기가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이 사고로 밑에서 작업하던 60대 남성이 숨졌습니다. 지하 노래방이 불에 탄 잔해물만 가득합니다. 서울 지하 노래방에서 난 화재 현장입니다. 불이 나자 안에 있던 사람들은 모두 대피해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경찰은 냉장고 주변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주차된 유치원 통학버스에서 희뿌연 연기가 나옵니다. 불이 옮겨 붙으면서 버스 석대 내부가 모두 탔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운전석 아래에서 처음 연기가 올라왔다는 목격자 진술을 토대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차량 엔진룸이 모두 탔습니다. 인천 도심을 달리던 승용차에서 불이 난 겁니다. 60대 여성 운전자는 바로 대피해 다치진 않았습니다. 경찰은 엔진룸에서 연기가 올라왔다는 운전자 진술을 토대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차유정입니다. YTN은 유명 음악 전문 고등학교의 비리 의혹을 연속 보도하고 있습니다. 이번엔 설립자의 아들인 학교 교감이 기업 행사에 부적절하게 학생들을 동원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나중에는 해당 기업과 관련이 있는 회사에 겸직으로 취업해서 수백만 원씩 월급을 받기도 했습니다. 부장원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교비 횡령 등의 의혹이 불거져 당국의 감사를 받고 있는 서울 실용음악고등학교의 교감 장모 씨. 장 씨는 지난 2013년 유명 패션업체의 내부 행사에 미성년자인 학생 4명을 동원했습니다. 학부모 동의도 받지 않고 수료 가는 저녁 자리에서 음악 공연을 시킨 겁니다. 교감 측은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했다고 해명했지만 학생들의 증언은 달랐습니다. 학교에서 가라고 해서 간 자리여서 딱히 그런 생각은 못했는데 부모님께 이제 알리거나 이런 거는 없었던 것 같아요. 공교롭게도 불과 몇 개월 뒤 교감 장 씨는 해당 패션업체 회장의 가족이 운영하는 공연업체의 임원으로 채용됐습니다. 교감 장 씨가 다녔던 공연기획회사입니다. 학교 내부 관계자들은 수업 시간에도 종종 장 씨가 이곳에 와 있었다고 증언했습니다. 장 씨는 2년 가까이 임원으로 겸직하면서 매달 600만 원이 넘는 수입을 챙겼습니다. 음악 아카데미 컨설팅과 운영 업무를 맡은 대가였습니다. 장 씨 측은 외부 겸직이 가능한 산학 겸임교사 신분이어서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고 교육청은 사실인지 살펴보고 있습니다. 교원에게 위법행위가 있던 걸로 밝혀진다면 징계 의결을 요구할 수 있겠죠. 교감 장 씨를 포함한 설립자 일가의 각종 비리 의혹. 분노한 학부모들은 조만간 사기 혐의로 고소할 계획입니다. YTN 부장원입니다.
연예인들의 단체 대화방에서 이른바 경찰총장으로 불리며 버닝썬 연루 의혹이 드러난 윤모 총경이 구속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윤 총경의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한 뒤 범죄 혐의 상당 부분이 소명되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검찰은 알선수재와 자본시장법 위반, 직권남용, 증거인멸 교사 등의 혐의로 윤 총경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태권도 사범이 수업 도중에 원생을 폭행해서 경찰에 입건됐습니다. 경기 용인 동부경찰서는 아동학대 혐의로 태권도 사범 20대 김모 씨를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지난달 30일 저녁 8시 반쯤 9살 A군을 수차례 들어 바닥으로 내던지는 등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김 씨는 수업을 받던 A군이 혼자 욕설을 해서 이를 멈추게 하려 했다고 진술했습니다. 화성 연쇄살인 8차 사건의 진범 논란이 커지는 가운데 유령 용의자 이춘재가 범행 장소를 그림으로 그리는 등 유의미한 진술을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이춘재가 대면 조사를 통해 14건의 살인 사건 모두 범행 장소를 구체적으로 그렸고 거기에는 8차 사건도 포함돼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춘재가 8차 사건 피해자 주택 침입 방법 등에 대해서도 범인이 아니면 알 수 없는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춘재가 화성 연쇄살인 8차 사건의 진짜 범인은 자신이라고 자백을 해서 파장이 일고 있죠. 범인으로 지목돼서 형을 살고 나온 윤모 씨는 억울함을 풀기 위해서 재심을 청구하겠다고도 밝혔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재심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있는 걸까요? 팩트와이에서 따져봤습니다. 홍성욱 기자입니다. 화성 연쇄살인 사건의 유력한 용의자 이춘재. 다른 지역에서 일어난 5건의 범인이 잡혀 모방범죄로 분류됐던 화성 8차 사건의 진범도 자신이라고 자백했습니다. 범행 장소를 그림으로까지 그릴 정도로 진술은 구체적이었습니다. 8차만 꼭 집은 게 아니라 범행 전반을 털어놓으면서 나온 자백이라 믿을만 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판단입니다. 당시에 알려지지 않은 사건들도 내가 저질렀다. 그래서 5건이 나온 거잖아요. 그런 상황이면 8차만 유달리 속이려는 의도가 있다 이렇게 보긴 좀 어려운 것 같아요. 하지만 일그러진 영웅 심리로 거짓 진술을 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화성 8차 사건의 범인으로 지목돼 20년을 복역하다 출소한 윤모 씨. 윤 씨는 당시 법정에서 경찰의 고문에 못 이겨 거짓 진술을 했다고 주장했고 지금까지도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경찰의 가혹행위가 재심 청구의 근거가 되기 위해서는 조건이 까다롭습니다. 형사소송법상 경찰이 고문했다는 명백한 증거가 나와야 하고 법적인 판단도 필요합니다. 당시 경찰들은 채모 등을 가져가 비교한 국과수 분석 결과가 윤 씨를 정확히 지목해서 고문할 필요도 없다고 말합니다. 과거사 사건에서 고문을 인정하는 사건들이 없습니다. 다 잘해줬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이 사건은 정황이 드러나 있잖아요. 잠을 재우지 않았고 그런 다른 수사 방식에서 음모를 다 채취했고 채취했는데 또 잊어버렸다 해가지고 다시 채취하고. DNA 감식 기법이 국내에 처음 도입된 건 1992년. 8차 사건이 난 1988년에는 없었습니다. 대신 당시로서는 첨단이었던 방사성 동위원소 검사, 즉 채모를 원자로에 넣어 분석한 뒤 윤 씨가 범인이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그러나 비슷한 환경에 놓인 사람이면 같은 결과가 나올 정도로 신뢰도가 낮아 지금은 쓰이지 않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당시의 국과수 분석 결과를 100% 신뢰할 수 없지만 그렇다고 30년이 지난 지금 새로운 과학적 근거를 찾기는 더 어렵습니다. 경찰에 고문이 있었다는 것을 밝히는 것도 어려운 상황에서 결국 법원이 이춘재 자백의 신뢰성을 인정할지가 화성 8차 사건의 재심 여부를 가를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YTN 홍성욱입니다. 요즘 영화 살인의 추억 등 실제 사건을 소재로 한 작품들이 재평가되고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큰 반향을 일으키며 공소시효 연장이나 재수사 등 사건 해결 과정에 적지 않게 영향을 끼쳤기 때문인데요. 어떠한 사례가 있는지 김선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야, 너 저쪽으로 가라니까.
영화 살인의 추억은 개봉 당시 20년 가까이 지난 사건을 다뤘지만 강렬한 인상을 남겼습니다. 범인을 꼭 잡아야 한다는 공감대를 일으키고 동시에 공소시효에 대한 관심도 이끌었습니다. 결국 30년 넘은 장기미제 사건의 용의자 이춘재를 밝혀낸 것에도 영향을 미쳤다는 의견이 나옵니다. 다른 사건도 많았는데 특별히 이 사건에 적용해서 잡을 수 있었던 건 분명히 영화가 주는 기억과 그 기억을 통한 사회적 분위기가 있었기 때문에 잡을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실화 사건을 다룬 영화들은 대중들에게 사건의 기억을 되살리고 실제 범인을 잡는 데 역할을 하는 등 사회적 영향력까지 발휘합니다. 여보세요? 상호 데리고 있습니다. 여보세요, 거기 어디요? 내일까지 현금 1억 준비하세요. 내일 다시 전화드리겠습니다. 이영호 유괴 살해 사건을 다룬 그놈 목소리는 범인의 몽타주와 실제 목소리를 넣었는데 분노에 찬 관객들이 공소시효 폐지 운동에 동참했고 2007년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공소시효를 최장 15년에서 25년으로 늘리는 데 기여했습니다. 1997년 이태원 햄버거 가게에서 잔인하게 살해된 대학생 조중필 씨 사건을 다룬 이태원 살인 사건. 잊혀가던 사건은 2009년 영화가 개봉하자 다시 주목받고 재수사를 시작해 사건 발생 20년 만에 아서 패터슨을 진범으로 기소했습니다. 들어와서 다른 사람한테 말하면 2005년 광주 청각장애인학교 성폭력 사건을 다룬 도가니도 엄청난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경찰의 재수사가 시작돼 비리에 연루된 인화학교 전현직 교사와 교직원이 형사 입건되고 일명 도가니법이 제정됐습니다. 일반 대중들의 관심을 계속 끌도록 만들어서 수사기관이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장기 미시의 사건을 수사하도록 하는 동력을 제공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처럼 실화 사건을 다룬 사회 고발형 영화들은 단순히 흥행이나 관심 차원을 넘어서 사건을 해결하고 사회 정의를 실현하는 데 직간접적으로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YTN 김선입니다. 원금 손실 논란을 빚은 해외금리 연계 파생 상품 DLF에 투자했다가 손실을 본 피해자들이 손태승 우리은행장을 검찰에 고소했습니다. 금융정의연대는 어제 피해자 100여 명을 대리해 사기 혐의로 손 행장을 서울 남부지검에 고소했습니다. 피해자들은 우리은행이 DLF를 원금 손실이 거의 없는 고수익 상품인 것처럼 광고해 판매를 강행하는 등 사기를 벌였다고 주장했습니다. 유럽연합 EU 집행위원회가 영수증 등을 만드는 데 사용되는 한국산 중량 감열지에 대한 반덤핑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EU 집행위는 관벌을 통해 유럽 감열지협회가 특정 한국산 중량 감열지 수입품이 덤핑 판매돼 EU 업계에 피해를 주고 있다고 주장하며 제소함에 따라 반덤핑 조사를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EU 집행위는 최장 14개월에 걸쳐 한국산 중량 감열지 수출업계가 이후에 덤핑 판매를 했는지 조사할 예정입니다. 기존의 노인 돌봄 서비스를 통합 개편한 맞춤형 노인 돌봄 서비스가 내년 1월부터 시행됩니다. 기존 대상자 35만 명 이외에 10만 명가량이 추가로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영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올해 92살인 권영출 할머니는 고령으로 거동이 불편한 데다 어지럼증으로 병원을 방문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현재는 생활관리사가 주 1회 방문과 주 2회 전화통화로 불편한 것은 없는지 안부를 확인하고 말벗이 돼주는 기본 서비스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신이 없어서 아주 그냥 아프면 어떤 때는 그냥 아유 병원 좀 어디 약이라도 사다 먹고 싶어도 뭐 댕길 수가 있어야지 어떻게 해나. 그래서 어떤 때는 막 기다리고 그러잖아 내가. 내년 1월부터는 현재 기본과 종합, 단기 가사 서비스 등으로 분리되어 있는 노인 돌봄 서비스가 노인 맞춤형으로 개편됩니다. 필요에 따라 안부 확인뿐 아니라 가사 지원, 병원 동행 서비스를 동시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노인들이 참여해 여가 활동을 즐기거나 자조 모임을 갖는 등 참여형 서비스가 가능해집니다.
분절돼 있거나 이렇게 단절됐던 서비스가 내가 필요한 욕구를 생활관리사한테 요청을 하면 그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직접 서비스를 받으시는 어르신들에게는 맞춤 돌봄 서비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기존의 노인 돌봄 서비스를 받는 35만 명은 별도 신청 없이 맞춤 돌봄 서비스를 이어서 받을 수 있습니다. 신규로 신청하는 경우는 내년 3월부터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접수할 수 있습니다. 만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 계층, 기초연금수급자 가운데 독립적 일상생활이 어려운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YTN 한윤규입니다. 현행 국민연금 제도가 그대로 유지된다면 2028년 국민연금에 가입해서 20년 동안 보험료를 낸 평균 소득 가입자가 노후에 받게 될 평균 예산 연금액은 월 37만 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진선미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현행 제도 아래서 2028년 이후에 평균 소득자가 국민연금에 20년 동안 가입할 경우 노후 월 예상 급여액은 47만 1,000원에 그쳤습니다. 1988년 국민연금에 최초 가입한 평균 소득자가 20년 동안 가입했을 때 월 예상 연금액이 77만 2천 원인 것에 비춰볼 때 약 30만 1,000원을 덜 받게 되는 겁니다. 국세청이 지난해 거액의 재산을 취득한 자금의 출처를 조사한 건수가 1년 전보다 60%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자유한국당 박명재 의원실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작년 한 해 국세청의 자금 출처 조사 건수는 2,295건으로 전년보다 60.2% 늘었습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거액의 현금을 준 뒤 자녀 명의로 아파트를 구매하도록 하는 등의 부의 대물림을 막겠다는 취지입니다. 설악산 5세 케이블카 사업이 환경부의 제동으로 백지화되면서 지역사회 반발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환경부를 규탄하는 대규모 집회가 강원도 양양에서 열렸습니다. 송세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상여를 앞세운 주민 3천여 명이 양양군 시내 도로를 행진합니다. 지난달 5세 케이블카 환경영향평가에 동의하지 않은 환경부에 항의하는 겁니다. 양양 국민 물어나는 환경부는 각성하라! 이어 수십 년 수건 사업이 무산된 허탈감과 분노를 담은 화형식도 열렸습니다. 참가자들은 4년 전 환경부가 조건부 승인한 사업을 환경 훼손을 이유로 번복하는 것은 모순이라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러면서 케이블카보다 환경 훼손이 훨씬 더 심한 송전탑 건설을 허가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백두대간 지나가는 송전탑 몇백 개는 허가해주고 그저 지주 6개 되는 케이블카는 불허하고 환경부가 도저히 납득할 수 없습니다. 5세 케이블카 추진위원회는 앞으로 환경부 앞에서 천막 시위를 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 갈등조정협의회가 편파적으로 운영됐다며 직무유기 혐의 등으로 환경부 담당자들을 형사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별도로 양양군은 환경부의 처분이 부당한 만큼 법적 대응에 나선다는 방침입니다. 이의신청, 재심의, 또 행정심판, 행정소송 등 재반 법적 절차를 단계별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설악산 5세 케이블카 설치 사업 무산에 따른 지역의 반발이 갈수록 거세지면서 갈등은 더욱 심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송세혁입니다. YTN의 고위공직자 보유 주식 이해충돌 연속 단독 보도가 한국방송기자클럽의 올해 3분기 BJC 보도상을 수상했습니다. 한국방송기자클럽은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시상식을 열고 YTN 데이터 저널리즘팀 함영건, 이승배 기자와 신수민, 최은 리서처, 영상기획팀 김태영, 시철우 기자가 연속 보도한 심사 받으셨습니까? 의원님들의 주식 보도에 전문보도부문 BJC 보도상을 수여했습니다. YTN 취재진은 현직 국회의원들의 보유 주식에 대한 심사 실태와 조치 사항을 직접 조사하고 공직자윤리법 위반 실태를 고발 보도해 국회가 관련 징계 기준을 신설하도록 이끌었습니다.
이 시각 세계입니다. 미중 무역 분쟁을 풀 양국 고위급 협상이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렸습니다. 협상 전망이 좋지 않다는 보도가 나오는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 측 대표인 류허 부총리를 만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워싱턴에서 강태욱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미국 워싱턴 DC 무역대표부 건물에 류허 부총리를 대표로 하는 중국 고위급 대표단이 도착했습니다. 미국의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USTR 대표와 스티븐 무누신 재무장관이 이들을 맞습니다. 류 부총리는 얼굴에 웃음을 띠면서 미국 대표들에게 악수를 청하기도 합니다. 미국과 중국 대표단이 지난 7월 말에 이어 1년여 이상 이어지고 있는 무역 전쟁을 해결할 실마리를 찾기 위해 만난 겁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중국과 협상의 중요한 날이라고 소개하며 다음 날인 현지 시간 11일 백악관에서 류허 부총리를 만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하루 전 희망 섞인 언급을 다시 내놓은 겁니다. They want to make a deal. The question is, do I want to make a deal? And the answer would be, if we make the right deal, I'd love to do it. I think it would be a great thing for China also. 하지만 협상 전망은 그리 좋지 않습니다. 최근 미 상무부가 중국 신장 지역의 인권 침해를 이유로 중국 기관과 기업 등 모두 28곳을 제재 대상으로 올린 것이 분위기를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홍콩 일간지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는 미국은 기술 이전 강제와 중국 기업 정부 보조금 등에 관심 있지만 중국은 농산물 수입 확대와 지식재산권 보호에 주력하고 있다며 협상 전망이 어둡다고 봤습니다. 미국은 5일 뒤 2,500억 달러 규모의 중국 제품에 대한 관세율을 5% 추가 인상할 방침입니다. 협상 결과에 따라 미국의 공격이 멈출지 아니면 그대로 강행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강태욱입니다. 4개월을 넘긴 홍콩 시위로 체포된 시민이 2,400명에 이르고 이 가운데 3분의 1은 미성년자로 나타났습니다. 김태현 기자입니다. 지난 6월 초부터 최근까지 시위를 벌이다 체포된 홍콩 시민은 2,400명에 육박합니다. 이 중 18세 이하 미성년자가 750명으로 거의 3분의 1에 이르고 16세 이하도 100명이 넘습니다. 홍콩 시위가 격화되면서 대학생은 물론 많은 중고등학생이 동참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고교생 1명과 중학생 1명이 시위 도중 경찰이 쏜 실탄에 맞는 일도 벌어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애플사의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삭제 결정이 논란을 빚었습니다. 애플은 회사 방침과 홍콩 법에 위반된다며 이 앱을 아이폰에서 삭제했습니다. 홍콩 맵 라이브라는 이 앱은 시위대가 올린 정보를 취합해 경찰의 위치와 인원수, 최루탄 사용 여부 등을 알려줍니다. 홍콩 시민들은 불만을 터뜨렸습니다. Most of the Hong Kong people, they really afraid of the police nowadays. So even myself, I just want to find a way that I won't see any police. If you saw there's already a police there, so how do you ambush it? I think it's just not making any sense. 중국 정부는 외국 기업들이 중국의 법과 정서를 존중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但当然前提肯定要遵守中国的法律法规，要尊重中国人民的民族感情，这是毫无疑问的。 홍콩 시위는 캐리람 행정장관이 오는 16일 의회 시정연설에서 제시할 종합 대책이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태현입니다. 이런 가운데 홍콩 탑스타 주윤발이 홍콩의 반중국 시위에 참여한 모습이 포착돼 화제를 낳고 있습니다. 주윤발은 지난 4일 홍콩 시내에서 검은색 옷과 모자, 검은색 마스크를 착용하고 시위에 나섰다고 현지 언론이 전했습니다. 이날 시위에 참석한 주윤발이 한 시민의 요청으로 함께 사진을 찍은 모습이 SNS 등을 통해 퍼지면서 팬들의 찬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주윤발은 지난 2014년 우산혁명 때에도 홍콩의 민주화 시위를 지지해 TV와 영화 출연 금지를 당하는 등 어려움을 겪기도 했습니다. 터키군의 시리아 쿠르드족에 대한 전격적인 군사작전 감행으로 사상자가 속출하면서 겁에 질린 피란 행렬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국제사회는 터키의 이번 작전으로 잔혹한 무장 세력, 이슬람 국가 IS 세력이 커질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상우 기자입니다.
터키 접경 시리아 북동부 국경도시 쿠르드족 민병대의 거점 지역 180여 개의 목표물을 향해서 터키군의 공습과 포격이 계속 이어집니다. 이들 민병대를 이 지역에서 몰아내서 폭 30km의 안전지대를 설치하겠다는 것이 군사작전의 주요 목표입니다. 터키는 쿠르드족 민병대를 자국 내 분리주의 se력인 쿠르드 노동자당에 분파하며 최대 안보 위협 세력으로 보고 있습니다. Bu bizim bir güvenli bölge hedefimizdir. Bunlar tamamıyla Suriye halkına ve Türkiye'deki Suriyeli mülteci kardeşlerimizin tekrar evlerine, topraklarına dönmelerine yönelik bir adım. 이번 공격으로 100여 명의 쿠르드족 테러리스트가 숨졌다고 터키는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유럽연합 등을 겨냥해 이번 작전을 침공이라고 비판하면 난민 360만 명이 유럽으로 가는 문을 열겠다고 협박했습니다. 개전 하루 만에 6만 명 이상이 삶의 터전을 떠나는 등 피난 행렬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بعالم جوه لسه الصبح اجتنا 6-7 قذايف ولسه بعالم جوه ما طلعت ما تقدر تطلع لانه ما عندها واسطات في ناس طلعت بسيارات في ناس ما طلعت بسيارات. 국제구조위원회는 30만 명이 피난길에 오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터키 언론은 터키군이 마을 7곳을 점령했다고 보도했지만 시리아 민주군 등은 쿠르드족이 터키군의 병력을 막아냈다고 주장합니다. 유엔 등 국제사회는 터키의 이번 작전은 새로운 난민을 발생시키고 테러 조직인 이슬람국가 IS와의 새로운 전쟁을 일으킬 가능성이 크다며 공격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YTN 김상호입니다. 미국 서부 캘리포니아주에 고온 건조한 강풍이 불면서 산불 위험이 최고조에 이르자 주요 전력 회사들이 캘리포니아 전역에 걸쳐 강제 단전을 하고 있습니다. 외신과 현지 언론에 따르면 북부 캘리포니아 주민 약 130만 명, 남부 캘리포니아 약 18만 명 등 150만 명에 가까운 주민이 강제 단전의 여파로 암흑 속에 밤을 맞게 됐습니다. 앞서 전력회사 PG&E는 전날 밤 샌프란시스코 베이 지역에서 강제 단전을 했고 주민 30만 명이 전기 없이 밤을 보냈습니다. 오늘은 따사로운 가을 날씨를 만끽하기 좋겠습니다. 서늘했던 어제에 비해서 낮 기온이 크게 오르겠는데요. 오늘 아침 서울 기온은 13도로 서늘하지만 한낮 기온 25도로 어제보다 5도가량 높겠습니다. 하늘 표정 맑겠습니다. 다만 동해안 지역은 동풍의 영향으로 흐리고 비가 오겠는데요. 오늘 오후부터 강원 산간에는 5에서 30mm, 동해안 지역은 5mm 안팎의 비가 조금 내리겠습니다. 19호 태풍 하기비스는 매우 강한 대형급의 세력으로 주말인 내일 일본 도쿄 남단에 상륙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태풍의 크기가 워낙 커서 우리나라 동해안과 해상도 태풍의 간접 영향을 받겠는데요. 동해안에는 초속 15m 안팎의 강한 바람과 함께 너울성 파도가 높게 일겠습니다. 주말에 나들이 떠나신다면 해안가 안전사고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기온은 어제보다 3도에서 5도가량 높습니다. 서울 13.5도, 대구 15.8도를 가리키고 있는데요. 낮 기온은 25도 안팎까지 올라서 서울 25도, 대전 23도, 울산 2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내일 오후까지 동해안에는 비가 조금 내리겠고요. 내륙은 맑고 일교차 큰 가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금요일 굿모닝 YTN 마칩니다. 주말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